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들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몇 년 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미는 일을 겪었는데요.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것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말이죠. 긴 얘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시절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남편이 35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5살이던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설상가상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보증까지 서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도움을 구할 만한 곳도 없었어요. 시댁에선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렸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년이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 멀쩡하던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나서 사업도 망하고 죽기까지 하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그 사람 가고 너무 힘든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아들 죽인 년이 뻔뻔하게.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무리해서 사업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하든 듣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집에 너처럼 재수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어.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시댁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저는 물론이고 아들에게까지 모진 말을 해대서 결국엔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네요. 친정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엄마가 절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몰라요. 영주야, 너 아직 젊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태준이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넌 재혼해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 아들인데 제가 키워야죠. 아이고,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 새 출발해야 해. 아직 한창이잖아.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준이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넌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 아빠, 전 태준이 없인 못 살아요. 제가 키울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라. 현실을 봐야지.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제대로 된 남자 만날 수 있겠니? 하지만 저는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혼자서도 보란 듯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키우겠다 결심했죠. 처음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도 했어요.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죠.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대출받아서 채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를 얻어서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버리는 반찬이 거의 반이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만드는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역신문에 맛있는 반찬 가게로 소개된 이후엔 매출이 2배 넘게 훌쩍 뛰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네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아들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친구들이 학원 다닐 때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서도 늘 반에서 1등을 했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나 커서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들은 정말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다행히 아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쯤에는 제법 살림이 나아져 있었어요. 근처 회사원들을 상대로 도시락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게 제대로 먹혀서요. 아예 도시락 가게로 업종을 바꿔 좀 더 큰 가게로 이전하고 직원도 2-3명 뽑았죠. 그러고도 매달 통장에 돈이 몇백만 원씩 쌓였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죠. 태준아, 이제 엄마 돈 많이 벌어. 네가 갖고 싶은 건 뭐든 다 사줄 수 있으니까 말만 해.
그동안 엄마가 너 학원도 못 보내주고 메이커 운동화도 못 사주고 미안해.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러자 아들이 절 빤히 쳐다보다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힘들긴요. 전 지금까지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속 깊은 아이였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해달라고 떼를 쓰는 법도 없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로도 아들은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했고요. 결국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게 문을 잠깐 닫아두고 혼자 펑펑 울었더랬죠.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아들은 여전히 성실함 그 자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용돈을 벌고 방학 때는 집에 와서 제 가게 일까지 도와줬죠. 그 사이 제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이제는 여러 지점을 둔 작은 체인점까지 운영하게 됐죠.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제법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그 덕분에 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고요. 아들은 그런 제 노력에 보답하듯 졸업 후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제가 혼자서 키운 아들이 당당한 사회인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아들이 30을 훌쩍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좋은 여자들을 소개해줘도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보다 못해 아들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태준아, 너 혹시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니? 너 결혼하면 엄마 혼자 남겨주는 게 걱정돼서? 엄만 괜찮으니까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엄마가 제일 바라는 게 네가 좋은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직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만나면 바로 엄마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여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연애 경험도 거의 없었죠.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이 됐어요.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혹시 나쁜 여자한테 속기라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맞선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36이 되던 해 봄,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서 집에 데려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꼭 엄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얼마나 설레고 기대됐는지 몰라요. 드디어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어떤 여자일까 궁금했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아들이 워낙 순진하고 여자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혹시 이상한 여자한테 속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엄마한테 미리 얘기 좀 해줘. 저희 회사 거래처 담당자인데요. 정말 착하고 예쁜 여자예요. 이건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수연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에 멈칫했어요. 뭐?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그런데도 정말 밝고 씩씩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워낙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만나보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 주 주말 드디어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날이 왔어요. 엄마, 수연이가 엄마를 뵙는 게 너무 떨린다고 해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약속 장소였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저 도착해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벌떡 일어나 제게 인사했어요. 첫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단정했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얼굴이 예쁘고 화장도 진하지 않고 옷차림도 수수했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 오빠가
어머님 얘기 워낙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그럼 그럴까? 시장하지. 일단 밥부터 먹자꾸나. 그렇게 아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와 셋이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고 나름 화기애애했어요. 아들이 매끄럽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아들 여자친구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님, 어머님 하며 저를 챙긴 덕분이었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어머님, 들으셔서 알겠지만 전 어릴 때 사고로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아예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태준 오빠 덕분에 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누군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꿈만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연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들었지? 네, 어머님. 정말 힘들었어요. 어릴 땐 왜 나만 엄마 아빠가 없을까 억울해서 많이 울기도 했고요. 그랬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밝게 잘 자랐네. 고아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비록 돈이 없어서 대학은 못 갔지만 저 취업 자리도 알아봐 주셨고요.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렇게 태준 오빠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자립해서 살고 있다니. 그때 아들이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그렇지만 수연이도 정말 쑥맥이에요. 지금까지 남자친구도 한 번 안 사귀어봤대요. 정말? 네, 어머님. 저 먹고 살기 바빠 연애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영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태준 오빠가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했을 때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정말 수줍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정말 순진해 보였죠. 근데 태준 오빠가 너무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지금은 정말 오빠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저는 그런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면서 정말 괜찮은 아이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도 종종 아들의 여자친구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만날수록 성실하고 참한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제가 감동받은 건 아들의 여자친구가 돈에 대해서 정말 순수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은 지 반년쯤 됐을까요? 아들 여자친구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수연아, 다음 달이 생일이라며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가방 하나 사줄까? 늘 똑같은 천가방 하나만 메고 다니기에 물어본 건데요. 아들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양손을 내줬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님. 전 정말 괜찮아요. 가방이라면 이미 있는걸요. 늘 같은 천가방만 메고 다니잖아. 너도 나이가 있는데 브랜드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담은 괜찮다. 며느리들 아이 생일인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계속된 권유에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완강했어요. 정말 필요 없어요. 전 지금까지 태준 오빠한테도 뭐 받은 적 없거든요. 태준이한테도 뭘 받은 게 없다고? 네. 오빠가 사주려고 해도 전 항상 사양해요. 명품 가방이든 화장품이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어서요. 영 어색하고 별로 안 갖고 싶고 그래요. 전 오빠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사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만나자마자 남자한테 비싼 것만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건 물론이고요. 주말엔 저희 가게로 찾아와 일손을 돕기도 했죠. 저는 그런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기특했어요. 뭐 아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겠죠? 여자친구를 정말 보물처럼 아끼더군요. 엄마, 수연인 정말 천사 같아요. 수연인 저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하지만 저야말로 행운아예요. 수연이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엄마가 보기에도 수연이가 참 괜찮은 애 같더라. 결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두말 않고 허락할 거니까 걱정 마라. 정말요? 그럼 수연이랑 얘기해서 우선 예식장부터 알아볼게요. 그렇게 아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가 친정 부모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주게 됐는데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와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수연아, 고아원에서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지? 18까지 살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쭉 혼자 산 거야? 네, 뭐 그냥 혼자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랬어요. 아르바이트? 고아원 선생님 소개로 바로 지금 회사 들어간 거 아니었니? 그러자 아들의 여자친구가 잠깐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선을 피하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소개받기 전에 저 혼자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래?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요. 뭔가 대답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아원 친구들 얘기를 물어봐도 별로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들은 없었니?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애들 말이야. 아, 네. 다들 각자 바빠서요. 연락 안 해요. 한 명도?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인데. 네. 저는 원래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려요. 밝고 성격도 좋은 예비 며느리가 고아원 시절 친구가 하나도 없다니 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예비 며느리에게서 계속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어느 날 예비 며느리가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명품 지갑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명품은 전혀 안 쓴다고 했었는데 아들이 선물해줬나 싶어 별 생각 없이 물어봤어요. 수연아, 그 지갑 새로 산 거니? 예쁘네?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가방을 닫더라고요. 그러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아, 이거요? 친구가 안 쓰는 거 줬어요. 친구가? 어떤 친구? 예비 며느리는 자기 입으로 친구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물어본 건데 예비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다 더듬더듬 입을 열더라고요. 친구라기보단 회사 선배가 새로 산 게 있다고 그냥 주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회사 선배가 명품 지갑을 그냥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비 며느리가 당황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핸드폰도 구형 폴더폰을 썼는데요. 어느 날 보니 최신형 스마트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 비싼 모델을 말이죠. 수연이, 너 핸드폰 바꿨니?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이번에도 당황하더니만 이내 그러더군요. 아,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건 회사에서 준 회사 핸드폰이에요. 회사에서만 쓰는 건데 실수로 들고 나왔네요. 이번에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최신형 핸드폰을 사준다는 게 영 수상했죠. 물론 예비 며느리가 어떤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었지만요. 제가 워낙 촉이 좋은 편이라 이걸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필이면 그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절 찾아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왜, 무슨 일이야? 사실은 수연이가 임신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뭐? 임신이라고? 그럼 너희들... 네, 죄송해요 엄마. 아무래도 결혼 준비 중이기도 해서 조심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럼 결혼 준비를 좀 더 서둘러야겠네. 네, 그 식장 예약해둔 걸 좀 더 앞당길까 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돼서. 됐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니? 예비 며느리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돼서 정말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아이를 혼수로 가져온다는 말도 있던데. 됐다, 잘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큰 결혼식은 원하지 않아요.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식을 치렀고요. 혼인신고도 마쳤어요. 저는 모아뒀던 돈 일부를 뚝 떼서 아들 대회 신혼집도 장만해줬죠. 결혼 초기에 며느린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저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늘 제 건강을 챙겨주더라고요. 저 역시 며느리가 임신한 만큼 각별하게 챙겼어요. 몸에 좋다는 각종 영양제나 질 좋은 과일을 수시로 보내주고요. 인부복이나 아이옷도 백화점에서 고르고 골라 선물해줬죠. 처음엔 제가 뭘 해주든 며느린 기뻐하고 고마워했는데요. 웬걸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제 연락을 자꾸 피했고요. 제가 보내준 선물은 퉁박을 놓더군요. 어머님, 이번에 보내주신 수박 말이에요. 영 맹탕이던데 어디서 사신 거예요? 그래? 맹탕이라고? 백화점에서 산 건데 직원이 엄청 달다고 걱정 말라고 했는데 달기는 무슨 그냥 무맛이에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두랑 참외도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그랬어? 아유 미안하다. 나름 신경 써서 보낸 건데. 대놓고 뭐라 하니 어찌나 무안하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입덧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희 가게에서 반찬을 가져다 먹었는데요. 그것도 어찌나 까탈을 부리던지 짜다, 맵다, 비리다. 결국은 제가 일일이 며느리 입맛에 맞춰 새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줘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반찬이 떨어져 가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알겠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갈비찜 맛있었는데 좀 더 간이 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물류도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뱃속에 우리 태양이가 먹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리 말하는 며느리가 좀 얄미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마치 상전을 모시고 사는 듯한 기분이었죠. 어쩌겠어요. 뱃속의 손주를 생각하며 꾹 참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내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린 입덧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 손으론 요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배가 너무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더군요. 어머님, 배가 너무 나와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요리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럼 간단한 것만이라도 해봐. 네, 노력해 볼게요. 근데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그 사람이 계속 어머님 반찬만 찾더라고요. 결국 계속 제가 반찬을 해서 갖다 줘야 했어요. 거의 매주 두세 번씩 여러 찬압에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줬죠. 그리고 며느린 집안일도 전혀 안 했어요. 임신 중이니까 처음엔 이해를 했는데 나중엔 아예 가사 도우미까지 쓰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네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누구냐고 모르니 안방에서 자고 있던 며느리가 나와 그러더군요. 아, 그이가 말씀 안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배 때문에 집안일을 도저히 못하겠어서 가사도우미 쓰기로 했어요. 가사도우미를? 그런 돈이 어딨어? 그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임신 중이니까 무리하지 말라고요. 아들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월급쟁이잖아요. 손주가 태어나면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런 와중에 가사도우미까지 쓴다고 하니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임산부들은 다 이래요.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이도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태양이 잘 낳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이러다 유산이라도 해봐요. 며느리는 임신을 핑계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청소도 빨래도 전부 가사도우미가 하고 반찬은 매주 제가 만들어다 줬으니까요. 며느린 그냥 누워서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날도 아들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수연아, 몸은 어때? 네, 괜찮아요.
근데 요즘 자꾸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그래? 그럼 뭔가 해먹어야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줬는데 입에 안 맞아요.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결국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여 갖다 줬어요. 며느린 그 자리에서 밥 2공기를 뚝딱 비우더군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이제야 좀 속이 편해져요. 그래, 다행이구나. 근데 저기 혹시 설거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찌개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서. 도우미 아주머니 오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 뻔뻔한 요구에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임산부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김치찌개까지 끓여다 바쳤으면 뒷정리는 자기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 먹은 그릇을 대신 설거지해달라니.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어이 싫은 소리가 나오더군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애한테 안 좋은 거 아니니? 너 요즘 살찐 것 같던데 조금이라도 움직여야지.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대번에 셀쭉해졌어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마음이 상했구나 싶었지만 굳이 달래주진 않았어요. 저도 마음이 상하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뜸 제게 화를 내더군요. 엄마, 그 사람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하다니? 엄마가 뭐라고 했길래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해요. 그 사람한테 살쪘다고 눈치 줬어요? 아니, 난 그냥 수연이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길래 애가 걱정돼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라고. 임산부잖아요. 임산부가 살찌는 건 당연하죠. 안 그래도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인데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앞으로 절대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더군요. 정말로 임신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면 몰라요. 며느린 집안일은 다 나 몰라라 해도 외출은 자주 했어요. 배가 불러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쇼핑은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집에 오셔도 저 없을 거예요. 반찬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주세요. 그래, 어디 가는데? 친구랑 임보복 보러 가요. 몸 괜찮니? 배가 많이 나와서 움직이기도 힘들다며. 괜찮아요. 오래 걸으면 안 되니까 택시 타고 다닐 거예요. 다음날 며느리가 사온 임부복을 보여줬는데요. 죄다 비싼 명품 제품들이더군요. 아니 수연아,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어차피 애 낳고 나면 못 입을 옷인데. 그것도 죄다 명품으로만. 빨래하기 귀찮잖아요. 친구가 백화점에서 일해서 할인도 해줬어요.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샀다고요. 싸게 사봤자 명품인데 어지간히 돈이 깨졌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또 뭐라고 했다간 아들한테 일러 바칠 것 같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이후로도 며느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계속 돈을 썼어요. 임신 이후 피부가 나빠졌다면서 피부과에 다니고요. 임산부 전용 마사지도 받으러 다녔죠. 자연스레 저는 하루빨리 며느리가 출산하기만을 바라게 됐는데요. 다행히 몇 달 뒤 며느린 예쁜 딸을 낳았어요.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한 아이였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며느리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산후조리 때문에 한 달은 아무것도 못해요. 병원에서도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몸조리가 중요하지.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몇 달 더 쓰기로 했어요. 어차피 예진이 좀 클 때까진 정신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며느린 몸조리와 육아를 핑계로 가사도우미를 계속 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정말 몸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어요. 첫 아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며느린 애 보는 일을 저에게 자꾸 떠넘기려고 했어요. 어머님, 예진이가 밤에 자꾸 깨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일도 회사 일 때문에 전혀 못 도와주고. 저 정말 너무 힘든데 혹시 예진이 좀 며칠만 대신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뭐? 나더러 예진을 봐달라고? 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애는 안 봐주거든요. 그렇다고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 손에 애를 맡기기는 너무 불안해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냥 며칠만요. 제가 좀 쉬면 컨디션 회복하고 다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먹거리며 부탁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졸지에 황혼 육아까지 떠안게 됐죠. 처음엔 며칠만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더군요. 결국 제가 거의 매일 아들네 집에 가서 손녀를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게도 가게 일이 있다는 거였죠. 결국 참다 말했어요. 수연아, 나도 가게 일이 있어서 매일 예진이를 보는 건 힘들어. 좀 번갈아 가면서 하자. 어머님, 그럼 어떡해요? 저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그 철없는 소리에 화가 나더군요. 애 엄마가 돼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그럼 낯을 말았어야지. 뭐가 됐든 난 더 못 봐준다. 네 애니까 네가 알아서 해. 꽤나 단호하게 얘기했는데요. 결국 며느리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글쎄, 아들한테 말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더군요. 기가 막혀 아들에게도 화를 냈어요. 아니, 수연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집에로 낳은 애를 또 남의 손에 맡겨? 그러자 아들이 긴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요.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베이비시터까지? 돈이 얼마나 드는데? 너 저축은 하고 있는 거니? 엄마, 저희 일이잖아요. 저도 성인이고 애까지 있는데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반찬해달라, 애 봐달라 부려먹을 땐 언제고. 제가 잔소리 좀 하니까 바로 자기들 일에 신경 끄라면서 선을 딱 긋더군요. 정말 너무 서운했네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아들 내외한테 연락도 안 하고 거리를 뒀는데요. 몇 달 뒤 아들이 갑자기 절 찾아왔어요. 또 뭔가 아쉬운 게 생겼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뜻밖의 부탁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 해요. 이사? 갑자기 왜? 지금 사는 곳이 좀 좁아서요. 예진이도 크고 있고 그 사람이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해요. 그래? 어디로 갈 건데? 땡땡 쪽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이 아무래도 아이 키우기엔 잘 돼 있는 곳 같아서요. 땡땡은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고급 동네였어요. 아들이 결혼 후 돈을 전혀 못 모으고 있던 걸 알던 터라 걱정이 되더군요. 태준아, 그런 곳은 전세금도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좀 보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나 제게 손을 벌리러 온 거였어요. 얼마나 부족한데? 한 1억 정도요? 1억이나? 엄마, 예진이 앞으로 교육받을 환경 생각하면 투자할 만해요. 좋은 유치원도 많고 학원도 많고요. 아들의 설득에 결국 또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손녀를 위한 일이라고 하니 차마 거절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오랫동안 가게 일을 하면서 무리했던 것 같았어요. 수술 후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정리하게 됐죠. 평생 일터였던 가게를 접으니 허전하기도 하고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일을? 갑자기? 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예진이는 어떡하려고?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예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시트를 계속 쓸까 생각도 해봤는데 평일에 종일 쓰는 게 돈이 지금보다 2배 넘게 나가더라고요. 때마침 어머님 이제 가게도 접으셨고 어머님도 예진이 예뻐하시니까. 예뻐하는 것과 육아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죠. 수연아, 근데 나도 허리 수술하고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어머님 제발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자아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서 미칠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며느리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며 제게 호소했어요.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져 손녀를 봐주기로 했죠. 아침에 아들이 손녀를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면 며느리가 일 끝나고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대기업이다 보니 야근이 잦았거든요. 손녀를 돌보는 건 예상대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녀 재롱 보는 맛에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점점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늘 6시쯤 데리러 왔는데 언젠가부터 7시, 8시, 심하면 9시 넘어 데리러 오기도 했죠. 수연아, 오늘도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오늘은 좀 일이 많았어요. 죄송해요. 미리 연락 좀 달라니까. 하염없이 너만 기다리게 되잖니. 네,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고생하시는 거 왜 모르겠어요. 용돈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못 버는 거. 그냥 예진이 과자값이나 버는 정도예요. 하지만 그런 말과는 달리 며느리의 씀씀이는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회사에서 보는 눈이 많다는 이유로 비싼 구두와 가방을 사고 외식도 자주 하고요. 한 번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태준아, 수연이 어느 정도나 버는 거니? 글쎄요, 많이는 안 버는 것 같은데요. 왜요? 뭐? 너도 모른다고? 아니, 부부끼리 그런 것도 공유 안 하니? 네, 뭐 어차피 그 사람 예진이 과자값 정도나 번다고 해서 그냥 용돈하라고 두고 있어요. 왜요? 그래도 부부끼리 서로 얼마 버는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네, 뭐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자기 혼자 마음껏 사치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 흉을 볼 수 없었지만 속으론 점점 의심이 커져갔죠. 그리고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제게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점점 편해지는 건지 아니면 건방져지는 건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요. 또?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은데. 일이 좀 밀려서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예진이가 계속 엄마를 찾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팍 짜증을 냈어요.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잘 달래야죠. 그리고 늦게 들어와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또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수연아, 술 마셨니? 네.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잠깐 한잔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 엄마가 술을 이렇게 마셔도 돼? 더군다나 나랑 예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사회생활하다 보면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됐고 예진이 이리 주세요. 이만 가볼 테니까. 그 뒤로도 며느린 종종 술 냄새가 풍기며 왔어요. 그뿐인가요? 핸드폰도 자꾸 울리는데 제가 있으면 받지 않거나 다른 곳에 가서 받더라고요. 누구 전화야? 직장 동료요. 일 얘기요. 밤늦게까지 일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할까요? 뭔가 수상했어요. 그러다 정말 화를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서 손녀를 봐주고 있는데 손녀가 열이 40도까지 올라 급하게 응급실로 갔어요. 아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는데요. 며느린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고 저는 지쳐서 죽겠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간신히 전화 연결이 됐어요. 수연아,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예진이 지금 응급실이야. 문자 봤어요. 일 때문에. 예진이 상태는 어때요? 이제 열 좀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널 찾아. 그래요? 그럼 제가 빨리 갈게요. 하지만 며느린 그 뒤로도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군요. 결국 며느린 밤 12시가 되어서야 병원에 왔는데 또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수연아, 너 설마 술 마셨니? 어머님 죄송해요. 일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뭐야? 예진이가 얼마나 엄마를 찾았는데. 그만하세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며느린 미안해하는 기색도 손녀한테 죄스러워 보이는 기색도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도 오히려 감싸기에 급급하더군요. 그냥 두세요, 엄마.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다 온 건데. 일하다 온 사람이 술을 왜 마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인 집사람 아니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손녀를 조금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점 태도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아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더니 이젠 좀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엄마! 손녀가 며느리를 부르면 며느린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왜? 엄마 바빠. 엄마 같이 놀아줘. 나중에. 엄마 지금 바쁘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손녀를 대하니까 손녀가 점점 저에게만 안기더라고요.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는 거예요. 한 번은 며느리가 출근길에 손녀를 맡기러 왔는데 손녀가 따라가겠다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나도 가고 싶어. 안 돼. 엄마 일하러 가는 거야. 할머니랑 있어. 싫어. 엄마랑 같이 갈래. 손녀가 계속 울자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만 울어. 엄마 바쁘다고 했잖아. 그리고는 손녀를 저에게 떠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손녀는 한참을 울었죠.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뿐인가요?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점점 무심해졌어요.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간혹 있었는데요. 그때 아들이 뭔가 얘기를 해도 며느리는 무관심해 보였어요. 핸드폰만 보면서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예전엔 아들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더니 말이에요. 그런 주제에 아들 돈은 어찌나 잘 받아 쓰던지 제 앞에서도 대놓고 턱턱 돈을 달라더군요. 여보, 나 화장품 다 떨어졌는데 돈 좀 줄래? 그래? 얼마나? 많이 안 들어.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아니, 뭔 화장품이 그렇게 비싸? 요즘 좋은 화장품은 다 그 정도 해. 난 지금까지 싼 것만 써왔는데 이제 좀 좋은 것 좀 써보고 싶어서 그래. 보다 못한 제가 끼어들었어요. 수연이 너 받는 월급은 그걸로 사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흘겨보더군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예진이한테 다 쓰고 있다고요. 아니 최근에 예진이 뭐 옷이나 장난감 산 것도 없는데. 어머님, 그럼 제가 지금 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뭐 가계부라도 보여드려야 해요? 그렇게 따지고 드니 더는 뭐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아들도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고 말이죠. 이후로도 며느린 비싼 옷, 비싼 가방으로 도배를 하고 다녔고요. 저는 점점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근거도 없이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손녀를 봐주고 있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일찍 퇴근하게 됐는데요. 잡채 먹고 싶어져서 그러는데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잡채? 그럼 재료 사러 나가야겠네. 예진이랑 같이 갈까? 네, 그럼 집으로 가져다 주세요. 집사람은 오늘 늦는다고 했으니까 저희끼리 저녁 먹어요. 아들의 부탁에 저는 마트에서 잡채 재료를 사고 집에 와서 열심히 잡채를 만들었어요. 손녀도 옆에서 도와준다며 당근 조각을 집어 먹으면서 재롱을 부리더라고요. 잡채를 다 만들고 나니 오후 4시쯤 됐어요. 예진아, 할머니랑 아빠한테 잡채 갖다 드릴까? 좋아요. 아빠 보고 싶어요. 손녀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더라고요. 저는 잡채와 몇 가지 밑반찬을 챙겨 손녀와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복도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멀리서 며느리가 집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출근했어야 할 며느리가 웬걸 집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재빨리 손녀를 데리고 복도 구석에 숨었어요. 며느린 저희를 전혀 보지 못했죠. 화려한 외출복을 차려입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어딘가 급하게 가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왜 숨어? 손녀가 조용히 물어봤지만 저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걸 확인한 후 저도 재빨리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공동 현관문 뒤에 살짝 숨어서 보니 며느리가 택시를 잡아 타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며느리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집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차려입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평소 의심스러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말이에요.
예진아, 할머니랑 택시 타고 드라이브 할까? 좋아요. 손녀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저는 급하게 다른 택시를 잡아 탔어요. 기사님, 저 앞에 가는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네? 아이, 무슨 일이신지. 제 며느리가 탄 택시인데 어디 가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기사님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거절하진 않았어요. 며느리가 탄 택시를 따라가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뭔가 중대한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택시는 시내를 한참 달려서 한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큰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간판을 보니 보육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보육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자신이 자란 보육원을 찾아온 건가 싶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린 분명히 보육원과 연락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고 저도 급하게 내렸어요. 기사님,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게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야? 손녀가 물어봤지만 전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거든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여기저기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 방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며느리 목소리였죠. 저는 손녀와 함께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며느리가 한 아이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7,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었어. 아이가 며느리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그 아이를 꽉 안아주면서 대답했죠. 민준아, 엄마도 보고 싶었어.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며느리가 그 아이를 엄마라고 받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7, 8살짜리 아들이? 엄마, 나 언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아이가 애절하게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민준아. 엄마가 돈 더 모으면 데리러 올게. 지금은 아직 어려워서. 며느리의 목소리에 죄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결혼했다며? 새아빠는 언제 만나볼 수 있어? 민준아, 그건 아직은 어려워. 새아빠한테는 아직 민준이 얘기 못했거든. 조금 더 기다려야 해. 며느리가 말하는 새아빠는 다름 아닌 저희 아들 같았어요. 저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죠. 그 사이 아이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못해? 나 나쁜 아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지. 그냥 엄마가 아직 용기가 안 나서 그래. 미안해. 며느린 그 아이를 더욱 꽉 안아주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아이에게 건네줬어요. 민준아, 이건 엄마가 주는 용돈이야. 아껴 써, 알았지? 며느리가 그 아이에게 돈까지 쥐어주는 걸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죠. 그 꼬마 아이, 도대체 누구니? 며느린 절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팔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죠. 어머님, 어떻게 여길...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아이가 누구냐고? 왜 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며느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기만 했어요.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보육원 선생님이 눈치껏 아이와 저희 손녀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피해줬고요. 그제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설명? 뭘 설명해? 네가 결혼 전에 낳은 아들이지? 근데 왜 우리한테 숨겼어? 왜 순진한 처녀인 척 거짓말했어? 어머님, 제발 언젠간 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언제 말할 생각이었는데? 평생 숨길 생각이었던 건 아니고? 그러자 며느리가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할 짓을 하긴 했다는 거네? 저 아이 정말로 네 자식인 거니?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실수로... 어릴 때 실수? 몇 살에 낳은 거야?
20살이에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20살이라면 고작 7년 전에 낳은 아이였어요. 아들과 만나기 얼마 전이었죠. 그럼 너 우리 태준이 만나기 전에 이미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순진한 척 연애 경험도 없는 척 했어? 어머님, 말하면 그이가 저를 싫어할까봐 무서워서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럼 평생 속일 생각이었어? 결혼까지 해놓고?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그동안 태준이한테서 받은 돈은? 너 번 돈은? 다 이 아이한테 쓴 거야? 며느리가 대답을 못하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답해! 우리 돈으로 네 숨겨둔 자식 키운 거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5년 넘게 거짓말한 걸 어떻게 용서해? 그리고 예진이도 혹시... 그 말에 며느리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예진이는 정말 아니에요. 그 이딸 맞다고요. 정말이야? 네가 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믿어?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손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 각오해. 태준이한테 다 말할 거야. 며느리가 뒤에서 어머님 제발!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갔죠. 아들에게 먼저 말할까 고민도 했지만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아들은 며느리에게만 푹 빠져 제 말을 잘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흥신소 조사는 며칠 뒤 바로 나왔는데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린 20살의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던 양아치 같은 남자와 아이를 낳았더군요. 심지어 그 남자는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도망쳤다가 몇 년 전 다시 나타나 며느리와 불륜을 하고 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자신이 번 돈은 물론이고 아들에게서 받은 돈까지 그 남자와 아이한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매달 그 남자한테 주는 돈만 수백만 원이었고 아이 양육비로도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내일 시간 될 때 엄마 좀 보러 와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아들이 와서 앉자마자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를 모두 보여줬어요. 태준아, 며느리가 너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그것도 아주 큰 거. 대체 뭔데 그러세요? 그 사람도 요즘 좀 이상하고... 며느리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전부 보여줬고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목격한 것도 자세히 말해줬어요. 그럼 집사람이 지금까지 절 완전히 이용한 거예요? 그래, 너를 ATM처럼 사용했던 거야. 네가 준 돈이 고스란히 그 양아치한테 갔어. 그 길로 저희 모자는 바로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흥신소 조사까지 했다는 건 몰랐나 보죠? 아들이 흥신소 자료를 테이블에 쫙 펼쳐놓자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긴 뭐야? 당신이 날 배신하고 다른 남자랑 붙어먹었다는 증거지. 심지어 그 남자랑 애까지 낳고 산 주제에 나한테 그걸 감춰?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가 절 바라봤어요. 어머님, 기어이 이 사람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 무슨 어머니야? 난 너 같은 사기꾼 며느리 둔 적 없다. 그러자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순진한 처녀라고, 연애 경험도 없다고,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랐다고 그랬지? 다 거짓말이었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웃기지 마. 말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어. 정말 미안해, 여보. 말하면 헤어질까봐 무서워서. 무서워서?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무섭다는 건 우리가 할 말이지. 너 같은 사기꾼한테 완전히 당했으니까.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치만 저 진짜로 이 사람 사랑해요. 근데 그 인간이 계속 절 찾아와서 협박하는 바람에 웃기고 있네. 또 그 가증스러운 연기로 내 아들 홀리려고?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비장의 수를 꺼냈어요. 다름 아닌 손녀와 아들의 친자 검사 결과였죠. 아들과 며느리도 모르게 준비한 거였어요.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했다고? 근데 또 다른 놈 애를 베고 와선 우리 아들 애라고 속였어?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경악하며 절 바라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진이도 내 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너랑 유전자 검사했더니 불일치로 뜨더라. 결혼하고도 전혀는 다른 놈하고 바람 피우고 또 애를 가진 거야. 심지어 그걸 우리 집시라고 속여서 뻐꾸기 짓까지 한 거라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들이 그대로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마구 뺨을 때리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아프지도 않은지 그저 아들에게 매달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예진이도 데리고 가고 이혼은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네가 쓴 돈 계산해서 다 갚아. 아들의 냉정한 말에 며느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며느린 손녀와 함께 집에서 쫓겨났고요. 그대로 이혼당했죠. 그뿐인가요? 사기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네요. 물론 양육비나 재산분할 같은 건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요. 듣자 하니 상간남도 빈털터리가 된 며느리를 버리고 또 도망쳤고요. 며느린 손녀마저 보육원에 맡기고 쪽방촌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 하더군요. 솔직히 제 손녀처럼 키웠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남의 시면 모르겠는데 전 며느리가 저지른 불륜의 증거인걸요. 품을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게 상책이었죠. 아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다행히 몇 년 후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 잘 살고 있어요. 저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는 건 말이죠. 다행히 늦지 않게 진실을 알아내서 아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역시 거짓말은 언젠가 탄로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